네, 저 오늘 특별한 목요일 정광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86번가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해졌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느셨어요. 그래요?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얼른 구독하셔야 됩니다. 더 바빠지기 전에. 예.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구독자가 그새 몇만 명 느셨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저희 쪽 나오셨을 때가 몇 분 정도였나요, 구독자가? 이제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너무 요즘에 자주 뵈어서. 아, 그렇군요. 제 기억에는 제가 정광훈 대표 처음 뵀을 때가 한 3만 명 정도일 때 저희 인사드린 것 같은데 지금 5만 네. 명 약간 안 됩니다. 약간 안 됩니까? 됩니다. 예. 5만 명 넘으면 이벤트 한번 하셔야 되는데. 많이 오셨어. 네,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는 거죠. 성장률 어떤 연간 걸 한 해야 70%? 예. 네, 한 70% 성장하고. 오늘 쏘시죠? 아니 오늘 좋습니다. 우리에게 엑기스를 예. 나눠주시면 됩니다. 엑기스. 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엑기스를 나눠주시면 되고. 예. 네, 이게 딱 저희가 타이밍적으로 완벽한 게 이 FOMC 이벤트가 또 시장에 한번 또 굉장히 또 강한 임팩트를 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불기둥이 한번 나왔는데 네. 저는 정광훈 대표님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 투자를 두려워하는 게 Don't Fight Fed라고 해서 연준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시장이 너무 엇갈리면 또 너무 거친 조정에 또 안 좋은 적이 나올까 많이 두려워하는데 이제 시장이 약간 우려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파월은 아직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아직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먼저 불기둥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파월한테 시장이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제 파월의 멘트들 그리고 시장의 반응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최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은 간밤에는 파월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내용을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들여다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일단은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성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30분 있다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파월 의장이 모두 발언 혼자 쫙 한 A4 용지 4장 정도 읽고 그러고 질의응답을 시작을 하죠. 근데 성명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25bp 금리 인상이니까는 이거는 뭐 거의 사실 99% 이상의 확률로 돼 있었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했었고 다만 이제 이번 회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 금리 인상은 25bp라 하는데 혹시나 코멘트는 그래도 좀 너무 비둘기적으로 보이기 싫어서 약간 좀 매파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일부의 투자자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멈춤 관련한 힌트도 이번 회의에서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지금 원래 성명서에 12월까지 들어가 있던 표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ongoing increases라는 표현인데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런 멈춤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한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인크리즈 뒤에 S가 하나 더 붙어서 이게 이제 복수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은 올릴 거라는 일단 야.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이거 2번은 더 올리겠구나 하니까 사실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주식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증시가 마이너스에 그때는 조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일단 지금 들어두시고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성명서에 표현들이 좀 우려스러운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좀 표현의 수위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건 뒤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목표 범위의 미래 증가 속도,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려 나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페이스, 속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extent 해가지고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요것도 차이가 뭔지를 뒤에서 일단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성명서만 보고서는 왜 이런 표현 썼는지는 몰랐는데 뒤에 질의응답을 들으니까 이게 이런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근데 예. 저희가 사실 과거에 어떤 성명서를 봤을 때 이런 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중은 했지만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왜 이게 되게 단어적인 부분에 저희가 집중이 될까요, 요번에? 왜냐하면은 예. 정말로 이제 긴축이 끝에 온 것이냐 아니냐. 마지막 부근 즈음이 오다 마지막이냐 보니까 아니냐.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관심이 더 커지고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은 표현 같은 것들이 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표현 하나에도 지금 좀 관심을 가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에선 사실 별게 없었고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요런 표현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번 그 질의응답을 앞두고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질문을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자라면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12월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때 당시에 매파적이었잖아요. 그 증시가 빠졌단 말이죠. 의사록이 3주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3주 뒤에 나온 의사록에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아주 세심하게 표현을 하는 연준인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만약 위원회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인해 misperception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네. 부적절하게 unwarranted라고 네. 금융시장 환경에 완화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위원회가 가격 안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를 이를 그르치게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는 증시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이나 등등등 자산시장이 좀 이 12월 FOMC 직전까지 반등을 했었잖아요. 주식은 오르고 금리는 빠지고 뭐 달러도 빠지고 네. 약세로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완화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한 이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가인데 12월 FOMC 때 딱 수준으로 어제 간밤에 이 S&P 500 기준인데 주가가 딱 저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냐? 어.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여기서 더 가도 되냐? 거북하냐 아니냐? 이걸 그러니까.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저번 달에 너 거북하다 그랬잖아. 지금 왔는데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해? 예,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예. 심지어는요.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금융 환경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보시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화적이 된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긴축적이 된 거거든요. 네. 12월 때보다 더 완화적으로 가 있어요, 지금. 어제 회의 직전에요. 네. 그러면은 더 묻고 싶은 거죠. 사실은 더 완화적으로 됐는데 그때 그 완화적인 게 되게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나왔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자, 아시다시피 금융 환경은 가을 이후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기지 금리도 하락했고 주식 시장도 1월에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까? 금융 환경이 완화된 것을 상쇄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 내용을 가지고 온 그런 질문인데 네. 파월 의장의 답변이 이제 이게 사실은 어젯밤을 다 결정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플레를 2%로 낮추기 위해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각종 긴축 정책들은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계속해서 이 긴축 정책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대해 물은 거잖아요. 지금 가을 이후고 1월 이후의 상승이고. 근데 금융 환경은 지난 1년간 매우 크게 긴축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최근 한 달 동안 오른 게 지금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1년 동안 긴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는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최근 한 달간 완화된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1년 전 대비해서 긴축된 정도 수준이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올라갈 룸이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돼 있던 게 증시가 바로 1%로 팍 뛰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키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보면은 그냥 잠들어도 될 정도로 그런. 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매우 크게 긴축되었습니다라는 저 말 자체가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는 뭐 크게 안 하고 과거에 봤을 때 야 그냥 지금 잘 우리가 긴축돼 왔어 괜찮아 지금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승 이 원동 이 동력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키 포인트였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바로 그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는 거,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요번 그 질의응답에서 보게 되면 디스인플레이션 뭐 디스인플레이셔널이라는 표현을 파월 의장이 5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용을 했다라고 준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보면 성명서에서 앞서 세 번째 인플레와 관련해서 표현의 수위가 좀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그 디스인플레라는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사실 요거 성명서만 보고서는
별로 감을 저도 못 잡았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전쟁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앞으로 뭐 어쩔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식품 가격도 오를 수가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표현들이 다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예. 이고 그러면 이게 연관되는 게 있어요. 이번 FOMC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 소위 말해서 침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 말을 못하는. 네. 그 침묵 기간 조금 전에 제임스 블라드가 뭐 요즘 매파로 아주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블라드가 자료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네. 그 자료 내용이 어떤 거냐면 기대 인플레가 하락한 점을 들어가지고서 디스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결론적으로 어땠냐면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2023년도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된다는 아니에요. 메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반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료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요건데 앞에 이제 맨 앞에 동그라미 빨간색, 맨 끝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네. 이 기대 인플레가 2021년도 초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가 심리가 작동 많이 하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 실무경 이제 실제 인플레도 이 기대의 요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요거는 좀 광범위하게 퍼진 생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보시게 되면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언제 멈출 거냐. 아까 increases라고 했는데 맞아. 복수형. 예, 복수형이니까 예. 질문을 합니다. 역시나. 어.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적인 ongoing이라는 게 향후 2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는데 파월이 처음에 답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린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해가지고 이 하이크도 뒤에 보면 S가 붙어서 S가 붙었어. 역시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올 때 시장이 한번 또 휘청여요. 이건 좋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발음을 잘못한 건 아니고 진짜 S를 발음을 하신 거죠. 예, 뒤에 이제 자료 나온 것도 자료 나오는 거 보니까는 보니까 예, 이거 스크립트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시장을 또 끌어올린 건 뭐냐면 물론 우리는 과도하게 긴축하려는 인센티브나 욕구는 없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는 다시 이제 시장이 안도감을 펼칩니다. 예. 제가 진짜 밀당을 엄청나게 하네요. 엄청난 밀당이죠. 그러네요. 예.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이제 2회 이상에 대해서는 요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시장은 근데 연준이랑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한 번만 올리고 멈출 것 같다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네.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시장이 현재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한 후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사실 최근에 보면 연준에서 시장 채권 시장이 이런 식으로 프라이싱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불쾌한 심리를 많이 드러냈었죠. 뭐 연준 멤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것이다. 약간 협박적 얘기도 있었고 네.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5% 이상으로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약간 뭐 이런 질문에 웃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반응 자체가. 근데 파월 의장의 반응은 좀 달라요 이번에. 이렇게 시장하고 좀 연준하고 보고 있는 시선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다는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이게 시장하고 연준의 시각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준의 전망을 감안할 때에는 만약 연준의 전망이 맞다면 연준은 올해 금리를 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하락한다면 시장의 예상처럼요. 이는 물론 우리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 시장의 예상대로 그러면 조절하겠다라는 거죠. 정책을. 이 이야기가 역시나 이제 저기 침묵 기간 직전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가 있어요. 연준에서. 역시나 이제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인데 네. 월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만약에 시장이 옳고 역시나 또 똑같은 질문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시장이 옳고 그래서 인플레가 내려간다면 나는 정책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러가 이 이야기를 하고 99%로 올라간 거거든요. 25bp 인상 가능성이. 그래서
그 말에 또한 연장선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느낌이 오시죠. 데이터다. 예, 향후에 데이터 나오는 데이터 거에 보고 우리가 따라서 결정할게. 예,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우리도 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만약에 빠르게 내려가면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네. 너네가 틀렸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네는 그냥 인플레가 빨리 내려갈 걸로 보고 있구나. 우리랑은 다르게. 네. 너네 말이 맞다면 거기에 나도 우리도 영향을 받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뭐 이것이 비둘기적이다 매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예. 결국은 또 이렇게 봤는데 결론은 데이터 봐야 된다. 이렇게로 가는 거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연준이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환호할 만한 요소는 뭐냐 하면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는 덜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했잖아요.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대 인플레를 확실히 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막 6%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냐 네. 라는 거는 이젠 제가 볼 때는 폐기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인플레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예.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뭐 피크아웃을 하고 다시 뭐 제자리로 찾아갈 것으로 좀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나오는 것들로만 봐가지고서는 네네. 내려가는 속도가 빠를 걸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시장의 예상이 지금은 더 맞아 들어가겠죠. 어.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2023년도 그 말 기준으로 그 근원 PC 물가지수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될 텐데 그거는 3.5%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는 최근 3개월치를 12개월로 연율화 해가지고 보면 근원 PC 물가는 2.9%입니다. 2.9%. 예.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던데 예. 진짜 연준 말이 맞는 거야? 인플레 예. 그렇게 높게 나올까? 그럼 라는 제가 것이죠. 예. 지금 나오셔가지고 항상 FMC 이제 미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지금 대표님께서 막 설명해줬던 그 제 어떤 심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버인데 나 믿고 와라.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 약간 이런 스탠스였다가 오늘 요번에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그 부분은 나도 이제 시장에 따라서 나도 움직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요 어떤 입장 변화가 뭐 매파 비둘기를 떠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물론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자유롭게 뭔가 시장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기는 건지 이런 이 입장 차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책 실수의 위험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정책 실수의 위험이 앞서도 줄어들었다.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긴축을 너무 해가다 보면 예. 잘못하면은 정말로 의도치 않은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음. 의도치 않은 침체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은 이번에 제가 볼 땐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 맞춰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그 향후 금리 인상 횟수 이제 2번 이상이냐, 한 번 하고 멈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이 참 그래요. 멈추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까지도 이제 물어봐요. 예. 왜 지금 당장 안 멈추냐.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주 회의에서 연준은 멈춤의 조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준이 방향을 크게 변화를 시킬 때에는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분은 미리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테이퍼링에 들어갈 때 그때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전에 연준에서 시장하고 소통한 게 뭐냐면 테이퍼링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면 고용하고 양대 측면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에 우리는 돌입을 하겠다. 사실 근데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거는 좀 뭐 정확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원래 금융위기 직후에 이런 거 할 때는 특정 레벨들 지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좀 고생하고 나니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멈춤에 대한 조건은 그 애매하게도 얘기가 나온 바는 사실은 없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멈추려면 그 전에 이런 것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연준 출입 기자 중에 유명한 그 월시전의 닉 티밀하우스가 이런 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파월이 좀 재밌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요번에 이제 파월이 제스처로 두 가지를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 게 있는데 앞서 맨 첫 번째 질문 분위기를 바꾼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은 나오자마자 보통 이제 파월 의장이 본인이 준비한 대답이면 그 종이 가지고 간 거 보면서 읽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눈을 맞추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 첫 번째 질문 딱 나오자마자는 밑에 보고 줄줄줄줄 읽어요. 그러니까 예상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리고 본인들이 예상한 답변을 그대로 말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멈춤 조건에 대해서 예상 이야기를 못했어, 예, 요구할 때는 예. 좀 말이 멈춰요. 예상 못했어. 예,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예. yes나 no가 아니고 예. 3주 뒤면 FOMC 회의 이번 회의에 의사록이 나온다. 여기에서 많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향후 경로나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의 경로죠.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멈춤의 조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성명서를 보게 되면요. 목표 범위의 미래 증가 속도에서 정도로 낮춘 게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우린 무조건 올릴 건데 예. 그게 75bp일지 50bp일지 25bp일지를 결정하는 거야라면 정도라는 거는 25bp로 올릴지 아니면 멈출지 이렇게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표현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예.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가타부터 그 뒤에 말은 더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지금 이제는 하는 거죠. 말이 이렇게 뭔가 좀 그렇죠. 뭐 안 했으면 노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도. 근데 이날 회의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졸츠라고 해서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고 예상을 깨고 구인이 더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아주 더 강건하고 타이트한 걸로 나왔죠. 이건 연준이 지금 인플레를 잡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죠. 여기에 대한 질문도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까 파월이 이제 최근에 구인이직 보고서는 변동성이 꽤 컸다. 그러니까는 한 달치만 보고 이제 결정하지 말자. 이거 난 무시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금이 하락했다라는 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 하락에 집중하자. 그게 더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데이터 디펜던트고 향후에 한 5월 회의까지 임금이 어떻게 흘러간지 봐야죠. 봐야 된다. 상승률이. 예. 예.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역학에 대한 이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게 무슨 얘기하면 네. 금리를 높게 올리는 것 없이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 없이 인플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 봤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고용을 잡아야 돼.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는 고용이 희생이 되어야 인플레가 잡히겠지만 네. 근데 코로나 이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혹시나 고용을 안 잡아도 인플레가 잡힐 수 잡히는 있지 경우가 않을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다른 고용 지표는 강한데 임금 상승률만 떨어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파월이 나는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는 많은 디멘션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상품은 빠르게 떨어졌잖아요. 상품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의 약화 없이 지금까지는 노동시장 약화가 안 됐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측가들은 실업률이 여기에서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하락이나 실업률의 상당한 증가 없이 인플레를 2%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딱 좋아할 만한 이야기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이제 완전 그거 비둘기. 없어도 괜찮아. 완전 예. 비둘기.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둘기적으로 상상했던 거를 질문을 해줬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FMC 미팅이 있는데 오늘 이 성명서가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예.
여기 또 서사가 있고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요. 예. 또 그 전에 음. 다른 데서 뭔가 나온 게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고용시장에 둔화가 없이 어떻게 임금 상승률이 내려간다라는 거지. 인데 최근에 이제 샌프란 연은에서 지역 연은에서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걸 조사를 했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그 이제 그 코로나 19를 전후해 가지고서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이게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과연 우리가 다 분해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앞에 것들은 그냥 뭐 비슷하게 흘러가요. 네. 그렇죠. 2020년 전에는. 네. 근데 기대 21년 인플레이션. 이후에 빨간색이 들어와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저 빨간 것만 없으면 과거 수준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드라인 인플레가 내려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떠나가지고서 기대 인플레만 내려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저거. 제임스 블라가 얘기한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되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데이터만 잘 나오면은 우리는 방향 돌리겠다. 근데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나올 데이터를 우리 열심히 보자. 그러고 이제 끝난 거죠. 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내용 자체도 좋지만 예. 이 정광훈 대표님 해설을 들으니까 아니 정강훈 대표님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요. 힘들어. 예, 제가 그 볼 때 뉘앙스까지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지금 보면 소름 돋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야, 이거 뭐 그 다음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제정신을 좀 차리고 그 이제 예를 들면 월가에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어떤 상승에 대해서 많은 좀 뭐 약간 비관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야, 지금 1월 상승은 뭐 12월에 있었던 공매도 그러니까 뭐 쇼커버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열광할 필요 없어. 다시 또 제자리를 돌아올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마이클 윌슨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뭐 또 하락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 월가에서 그런 분들의 그 어떤 비율을 봤을 때 뭐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비율에 대해서. 네, 그 결국에는 그쪽에서의 생각 자체가 네. 이게 데이터가 나쁠 것이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인플레도 그렇게 빨리 안 내려갈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임금 인상발 인플레도 이건 못 잡을 것 같고, 근데 기업 실적은 많이 나쁘고 해서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걸로 예상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는 저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인플레 관련 선행 데이터들이 워낙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향후에 인플레가 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제 연준의 말도 좀 데이터 보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 보고 가겠다라는 말 자체를 예. 조금 더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닌 쪽에서 봐서는 예. 아니 이게 잘못하면 다시 인플레가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면은 뭐 연준이 말한 것도 결국엔 또 데이터 따라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연준이 오히려 막 나중에 금리를 이거 잡으려면 재차 인상해야 될 수도 있어 라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작년에 증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을 때에는 물가가 사실 안 잡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물가가 내려온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를 9.1에서 6.5까지 내려오는 걸 봐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긍정론자들의 힘이 더 붙을 수밖에 사실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도 사실 그 미국의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잖아요. 근데 지금도 요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는 있어요. 근데 그 폭 자체는 과거 10년 대비는 조금 떨어지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어닝 시즌이 굉장히 험악할 거야라는 또 그런 예상 대비해서는 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더 그런 비중이 더 높으니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의 조합을 봐가지고서는 네. 긍정론자들에게 힘이 실리다 보니까 그게 반등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논리가 맞으려면 네. 데이터가 상당히 여기서 이제 험악하게 뭐 가령 예를 들면 유가가 확 튀어오른다라든지요. 아니면은
또 인플레가 확 또 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기업들 실적이 진짜로 여기에서 뭐 올해 예상치가 180달러까지 내려가야 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든지 네. 인데 실은 근데 그러기에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고 달러는 또 좀 약세로 가고 있어서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소비 여력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오르기에는 원체 감산의 지금 규모가 오펙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은 오히려 물량을 회복하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어. 예,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너무 아. 좀 기후에 좀 너무 우려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극단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예,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새해가 되고 첫 번째 FOMC에서 어느 정도 정책 환경은 약간 다소 완화적으로 시장이 좀 우호적인 톤으로 바뀌는 듯한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매크로 볼 때 우리가 다들 본 게 결국 CPI 물가가 어느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는지를 보고 금리를 봤다면 그럼 올해는 매크로를 볼 때 뭐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키워드를 꼽는다면 뭘까요? 올해는? 네, 올해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용 쪽에서 임금 상승률이 좀 빨리 떨어질 것이냐. 네. 그러고 이제 추가되는 게 침체 우려도 있다 보니까는 뭐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좀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게 멈출 수 있느냐. 뭐 요 정도까지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있게 보는 건 어느 쪽인가요? 가장 비중을 지금 있게 제일 보시는 관심을 가지는 건 역시나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지금 1월달 데이터들이 속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 우리 수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런 이제 각종 좀 선행성이 있는 데이터들은 괜찮아지는데 역시 선행 데이터가 빨리 올라오겠죠. 근데 우리 수출은 이건 동행 데이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는 아직까지 중국 쪽이 마이너스 폭이 더 심해졌습니다. 1월달 수출 데이터 보면. 그래서 이 지금 선행 데이터에서 확인된 반등의 기미가 얼마나 빠르게 좀 동행 데이터까지 전달이 될 것이냐. 네. 예, 그게 빨리 전달이 되어 버리면은 이익 추정치나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게 멈추고 오히려 이제는 언제 올라가지?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1일입니다. 올 2월에 사실 뭐 월별로 어떤 상승률을 보게 되면 2월이 사실 좀 저조했던 달이었던 것 같은데 올 2월은 저희가 어떻게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이게 월별로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월별은 좀 힘들죠. 예, 예. 그리고 그냥 일단 봤을 때 상반기 자체가 예. 인플레가 뭐 기저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 좀 편안해요. 인플레 측면에서. 예.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상반기가 뭐 조금 더 기회이지 않을까. 상반기가 예. 기회다. 물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시계 자체가 음. 상반기 이후는 앞으로 상반기 때까지 진행되는 걸 보고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예. 생각보다 하여튼 인플레가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혹시나 여기에다가 조금 우리가 더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자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이야기를 하지만은 작년까지는 정치나 외교 쪽에서 마이너스만 있었거든요. 근데 혹여나 올해는 플러스 요인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텐 서프라이즈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러시아. 예, 러시아가 좀 이제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매겨놓은 대중 관세를 없애거나 내려준다라든지 그리고는 또 좀 제가 볼 때 요즘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상당히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인플레이션 CPI 그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웨이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주거는 3분의 1이 차지하고 이런 비중이 있잖아요. 가중치가. 이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들이 비중이 커져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다음 빠지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면 한두 달 정도는 비중 커진 것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경향성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고 나면 한두 달 정도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요, 인플레가. 근데 그 뒤부터는 가속을 내면서 빠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경험했던 게 작년입니다.
작년 초에 바뀌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는 사람들이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가 10월부터 빠르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근데 이번에 1년 만에 또 바꾼답니다. 어떻게? 곧 있으면 나와요. 이번에 나오는 그래요? CPI에는 어. 웨이트가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더 유리하게 바꾸겠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그럼 뭐냐라고 해보면 쉘터가 올라갈 거잖아요. 예. 주거비가 많이 작년에 스타는 제일 많이 오른 건 쉘터 주거비거든요. 근데 주거비 선행 데이터인 집값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바꿔놓고 놓으면은 자유들 마음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야. 주거비가 하락에 기여를 많이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뭐냐 하면 타이틀 42라고 해가지고서 그 이제 국경을 막아버려서 이민을 막아버리는 그거를 그 저기 트럼프 때 했었거든요. 그게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서 보건위기 터지니까 보건위기 뭐 특별 뭐 조치 긴급 조치 해가지고서는 국경을 완전히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가 못 들어오니까는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없애주세요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법원에 올라가가지고서는 한 표 차이로 아니 유지해라. 나중에 다시 이거 보자 해서 최소한 6월까지는 원래는 유지되는 걸로 최근에 작년 말인가 올 초에 결론이 났었어요. 법원까지 가가지고. 근데 방법을 찾아낸 게 그 트럼프가 만든 그때 특별히 만든 그 이제 보건 그 이제 보건 관련 긴급 법안 하위인 거예요. 타이틀 42 자체가. 그래서 긴급 보건 사태를 해제하기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민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런 조치가 나오면 사실은 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자체는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예. 네 그런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왜냐하면 내년에 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바꿔버리면 그 누가 당합니까? 수치는 좋게 나올 텐데. 나 진짜 똑똑하네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좀 허탈하죠 데이터 볼 때. 예. 참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거의 뭐 연준 완전 분석입니다. 무슨 역사책 읽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아니 요즘에 왜 그 유행하는 게 일타 스캔들이라고 정경호 배우님이 이제 수학 강사로 나오거든요. 수학 설명하고 기가 막히거든요. 오늘 일타 강사를 만난 느낌. 그러니까요. 네. 진짜 FOMC 일타 강사. 제가 왜냐면 머릿속에 99.9%가 지금 메타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성명서에 잠깐 빠졌어. 내 메타를 잊을 정도로. 네. 엄청났다는 그 거죠. 정도로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네, 엄청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강호 대표님 또 늦은 시간까지 자, FMC 성명서. 자, 어제 있었던 FMC 미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또 재방송으로 또 보셔서 또 공부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정강호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희 그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또 매크로 깊게 한번 봤고요. 지금 정광우 대표님 운영하신 86번가가 현재 48,500명입니다. 지금 10만 명 제가 볼 때는 네. 한 달 안에 10만 명 갑니다. 네, 일단 접속하신 지 6,100명이 계시는데 여기서 한 1,500분 정도 달려가 주시면 오늘 5만 명 채웁니다. 그렇죠. 네, 지금 48,500, 지금 48,600 하고 있습니다. 네, 5만 번째 구독자 누가 될지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한 5만 번 한번 채워 주실지 한번 기대하고 네, 저희 잠시 쉬는 사이에 저희 잠시 광고 보는 사이에 구독 살짝 누르고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